네, 범죄 심리 전문가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프로파일러. 정치인의 말과 행동, 이면의 심리를 분석하는 코너이죠.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잘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까 복장도 되게 예뻤는데 어디 네, 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안들 같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재판 중지법으로 여러 가지 당내 그리고 정치판에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오실게요. 정청래 대표한테 예.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을 아마 전했던 모양 같아요. 그 이제 용산에서는 정무수석이 아, 사전에요? 사전에 그 아, 안에 어느 정도 그건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는데, 어, 근데 이제 정 대표 생각엔 그래도 이거 안전 이게 더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모양 같더라고요. 또 강성 지지층에서 뭐 이게 호응이 꽤 좋으니까 이 재판중지법 추진에 동력을 넣은 사람이 김어준 씨 아니냐. 뭐 그거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김어준 씨를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뭐 칭한 지가 꽤 돼 있잖아요. 이인태 전 사무총장도 요즘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유인태란 분은 워낙 예전부터 이제 직설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현상을 뭐 그대로 전달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으시겠지만은 뭐 그분은 원래 스타일이 그러신 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당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떤 다른 어떤 가감 없이 전달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끝? 그렇죠. 네. 예. 근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엔 그거 같아요.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이걸 추진을 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파도처럼 밀려서 형성된 어떤 것을 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걸 제어한다? 제어봉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나 당의 최고위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근데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재판 중지 뭐라고 부르든 그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 있는 거고 헌법에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하면은 연상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시차하고 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 이게 이제 안 맞는 부분. 네. 정청래라는 사람이나 당의 최고들이 이거를 이제 조금 세게 못 나가는 그 부분을 아마 당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참모들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거기서의 이제 이거 시각차라는 표현과 갈등이라는 표현 중간에 있겠죠. 현실은 예. 그리고 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을 또 분석을 하면 재판 중지법에 동력을 넣은 거는 김어준 씨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에 김어준은 내 민주당의 상황이 된 지 오래됐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소위 뭐 민주당 내에 그걸 뭐라고 부르든 뭐 조금 비아냥 걸려서 문파라고 부르든 아니면 구란 걸 붙이든 그러면은 보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예, 내에서도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유인태 총장 말고도 꽤 되시죠. 네. 곽상원 그분도 그렇게 뭐 당연히 하시는 거고 네. 노무현 사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계속 가져가시는 건 확실한 거고 실제의 그 사실 김어준이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의 수위는 좀 많이 세죠. 네. 상황이라는 건 그 상황이라는 건 사실은 지칭은 이재명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상황이라는 표현은. 그 지점 기준점이 그렇죠. 이재명 예. 대통령이에요? 그럼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왕 상황이. 그럼 그 왕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 위에 있는 예, 왕으로서 예. 묘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자극적인 표현이죠. 유인태의 표현은. 그렇죠? 그럼 정청래한테 할 때는 그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상황이라는 표현을.
그죠? 그럼 왕이 누구야? 왕은 당연히 이재명이지. 그럼 왜 이렇게 개념을 섞어 쓰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일종의 몰아넣어서 섞어버리기 전략이죠. 유인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도 의도가 있지만은 글쎄요. 전체적인 어떤 형태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 자체를 그렇게 끌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라든 이런데 지분이라든 뭐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란 표현은 글쎄요. 그냥 우발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그 이미지나 인식이 민주당 내에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거를 대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어준이 자제해라. 왜냐하면 김어준의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과 적대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인태 사무총장이. 그렇죠. 또 이런 계속 강성 발언 하셨는데 또 이 발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오세훈의 대항마가 민주당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재판 중지법 이따위거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정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박준민 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나와도 사실은 오세훈한테 많이 밀리잖아요. 그 뭐 저기 여기 토마토에서 저기 여론조사 한 거 보면은 보면 상당히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큰 정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큰 정치라는 게 뭡니까?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 어떤 길을 가야라 이 말이잖아요. 박주민이든 추미애든 사실은 두 사람한테 한 얘기잖아요. 정확히는 추미애한테 한 얘기죠. 추미애가 자기 정치를 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떠한 자기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사위에서의 그런 어떤 행동은 자기 정치인 거고 자기 정치를 왜 했느냐? 그거는 서울시장의 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유인태라는 사람이 전달을 한 거죠.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서울시장이었나요? 얘기가 그렇게 되네요. 원래는 사실은 하남이면은 경기도지사가 맞는데, 그죠? 지금 있는 곳. 근데 정치적 파워는 서울시장이죠.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좀 전에 앉아 계셨던 분이 경기지사를 꿈꾸시잖아요. 경쟁자 많죠. 근데 사실은 서울시장은 경쟁자보다는 당내 경쟁자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시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대통령 루트를 밟았던 만큼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 경기도지사가 더 매력적 아닌가요? 매력적이죠. 근데 당내에서 그거를 이제 피를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서울시장 이 경선에서는 피를 좀 덜 볼 수 있다? 딱 그렇지 않나요? 일단 피를 김병주랑 봐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김어준 의원이 가시면서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습니다. 귀가 간지러우시겠지만 현실적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 내에 김병주라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추미애 사람이 감수할 수 있을까라는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자기 정치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명청 대전으로 얘기하고 내부 분열 얘기하면서 이게 결국엔 팬덤도 갈라지는 거냐 현상도 달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에서는 당이 똥볼 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발도 있고 아니면 정청래 대표님과 김어준 그쪽 사이트에서는 정 대표 욕하는 사람 정신 차려. 왜 내부 분야 지금 전시 상황인데 왜 이런 그 내부 총질 하는 거야? 갈라치기 하지 마. 그러니까 두 가지 양분된 현상이 좀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딴지 계열은 당연히 김어준과 정청래를 옹호하고 제명인의 쪽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당에서 똥볼 찬다고 하고 소위 말하는 중간자 쪽에 있다고 하는 어떤 사이트는 또 양비론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그것은 일종의 팬덤 자체도 사실은 분화되고 있는 건 맞는 거고 당연히 분화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단임제의 대통령 하에서 다른 제2의 차기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명청대전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 네, 그거는 눈치 게임 갈등 전까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눈치 게임. 예, 지금은 눈치 게임 정도. 아, 그 정도. 예, 눈치 게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직은 그러면은 막 이게 내부 분열로 인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눈치 그런데 게임이면?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 왜냐하면 강훈식이라든가 우상호가 자기 꿈을 꾼다고 하면 당연히 정청래랑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건 권력은 못 나누듯이 네. 조금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의 심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눈치지만 한 달 뒤는 또 진짜 달라질 수 있고. 이게 강훈식이 정색하고 기자회견 한 이유도 그것도 자기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당연히 있군요.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기도 하니까 강훈식이라는 사람은. 네. 그 방금 이제 강훈식, 우상호 실장 얘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인사를 위주로 좀 해야 된다. 대통령 의중이나 실의 의중을 반영해야 된다. 아니면 당에서는 이건 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천권이기 당에서 행사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의견이 다 맞죠. 틀리지 않는 거죠. 그건 이제 어쨌든 차기와 현재의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고, 다만 그게 불법적으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서로를 속박해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어떤 일종의 타협을 이루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타협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이 팬덤 간의 충돌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형태의 심각한 갈등을 자연스럽게 어떤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정청래나 아니면 강훈식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치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걱정되신 것 같아요. 유인태 총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 중간에 엑셀레이터 폭발제 역할을 김어준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님의 이제 어떠한 역학 구도로 보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봐서 이건 친명과 친문이다, 이렇게 또 범주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있죠. 왜냐하면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유인태 총장은 친문 쪽에 가깝다고 보시는 분이 많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않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니까 전체적인 어떤 생각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당의 어떤 이념적 지향성이라든가 당의 세력 구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내부 일종의 노선 투쟁, 조직 투쟁, 이 정도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이 아주 건강하게 그런 노선 투쟁과 이념 투쟁을 통해서 미래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갈등 구조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건전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렇게 해야 현상이다. 된다는 거죠. 그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고춧가루 끼치는 일부 팬덤의 극성주의자들을 제어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유인태 총장의 말씀인 거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김어준이 생각이 있고 뭐냐면 그전 스피커들이 생각이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수한 장점을 당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의해서 녹여내야죠. 그러니까 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움직이면은 이건 어떤 이 방향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정치란 게 진짜 생물처럼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선거 한 달 전까지도 어떤 그럼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기억나시죠? 뭐 오세훈의 백구도 사건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때는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똥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엑셀레이팅을 하지 않고 리타딩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표가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민주당 쪽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돈이 많이 나오고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후원이 많이 들어온 쪽으로 하다 보면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어해야 하는 게 정치력이죠. 네, 이게
결국엔 부산시 그 지역 위원장의 컷오프를 두고서 네, 정청래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사람들을 포진시키고 승리를 하고 차기 대권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금 목소리가 친명계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시도당 위원장은 그 내부에 그러니까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좌파 사람을 끼운다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공천권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앉았던 김병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좌파의 사람을 많이 넣어서 무엇인가 유리하게 하는 것도 그건 뭐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청래라고 하면 정청래 혼자가 아니잖아요. 정청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형성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도위원장이 교체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소리나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소리가 나면은 그럼 자기한테도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정청래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훨씬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그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또 김건희를 볼 수밖에 없는데 판도라 폰이 건전법사 법당에서 발견됐고 어떤 특정 의문의 남성과 수백 개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생각하면은 뭐 이름도 다 나온 거고 그렇지만 여기 얘기지 않겠지만은 뭐 새 강자 새 강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마 본인의 필명이나 닉네임 같아요. 거기 그 대부분 아시지만 닉네임이나 필명에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석하세요? 새로운 강자죠. 뭐냐면 그 주식 그 설계자 판에서의 새로운 강자. 그 사람은 설계자거든요. 말하자면 설계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뭐 경제신문이나 경제방송에 나와서 뭐 자기가 이 정도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해서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노땅들 빼고 내가 주식판에서의 최강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2005년부터 시작된 그래서 그때쯤에 김건희를 만났고 그래서 김건희가 혹해갖고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걸 하면서 일종의 인간적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그 판이 짜졌다. 이건 이제 주진우 기자의 얘기이기도 하고 네. 그 판의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범죄의 기법은 다 이 사람한테 배운 배웠다.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이모 씨는 그런 범죄에 꽤 많이 연루돼서 이미 과거에 전과도 있고 막 전과도 그러니까 이걸 설계자라고 합니다. 설계자들은 기득권에 있는 돈 쩐주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튀겨주고 자기 이익을 보는. 근데 그 과정에 정치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건진이었던 거예요. 그 건진이 김건희한테 소개시켜서 이건 또 일종의 그 하청 분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건진을 통해서 천공과 명태균으로 연결되는 김건희의 길이 나오는 거고 네. 얘는 이모 씨는 자기 길을 계속 갔던 거예요. 주식 사기꾼의 길을 계속 갔던 거예요. 자기 길을 김건희와 같이 손잡고 간 건가요? 손잡고 간 거죠. 근데 그게 유리한 걸 뭐냐면 검사들이 다 봐줬으니까. 검사들이 얘를 못 건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검의 검사 한 뭐죠? 그 부장 검사 그 판결 나왔던 저기서 지금 다시 원복했던 네. 그 특검에서도 봐줄 정도면은 파견 검사도 봐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모 씨라는 애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수사를 안 했느냐? 검사도 경찰도. 그래서 이제 이모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 김건희 건이 터졌던 그 시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돌려보셔도 되지만 김건희의 5번째 남자를 찾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건희의 5번째 남자를 기억해 보시면 누구죠? 건진, 명태균, 천공, 그 다음에 노상원 5번째가 이 남자예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 2차에 다 연루되기도 다 했고. 연루됐고 그 이전도 연루된. 아. 태광도 연루된. 그러니까 아마 뿌리일 가능성이 높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설계자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우리나라 설계자가 최소한 몇십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얘의 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걱정은 내일 모레라도 얘가 한강의 시체로 떠오를까 걱정이지만 지금 계속 도망 다니고 있다고 그 하던데. 도망 다니는 겁니까? 누가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누가 보호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까딱하면 시체가 거기 되는 거죠. 누가의 네. 주어는 김건희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김건희 뒤에 있는 누구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넋놓고 놀고 있으니 검찰은 뭐 손댈 생각도 안 하고 경찰 애들도 뭐 관심이 없고 네. 특검도 지금 너무 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모 씨의 입이 사실은 폭발력이 되게 큰 거죠. 그러네요. 다들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폭로를 했는데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여러 정보들을 좀 교환하는 과정에서 예. 이 이땡땡 이분이 이분에 관련돼서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측면도 있고 예. 또 실제 이 김건희 씨 핸드폰과 예. 관련돼서도 이 이땡땡과 그 김건희 씨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땡땡과 관련돼서 상당히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라는 뭐 정보가 있긴 합니다. 이 장경태 의원 발언에 따르면 이 김건희와 이 남성의 관계 보통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은밀한 관계다 이런 게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SBS에서 단독을 낼 때 오간 수백 건의 문자를 아마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은밀한 관계인 거예요. 글쎄요, SBS의 얘기는 은밀한 것이 아니라 그 보태 관계 이상 뭐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제 보통 관계 이상이 정의는 그죠? 뭡니까? 뭐 예를 들면 남자라는 쪽에 방점을 뜬 것 그럼 같아요. 뭐 사랑에 이런 거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장 의원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놓고 공이니까 말씀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SBS가 사실은 언론이 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왜냐하면 상상력을 더 크게 높인 거잖아요. 그게 무슨 남자? 뭐야? 숨겨진 남자야? 뭐야?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막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그때 체포 직전 도주했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정말 많은 상상력. 직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전에 아니에요. 특검이 압수수색을 갖고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이모 씨를 발견했고 네. 근데 영장은 그 영장이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수배된이니까 경찰한테 연락해서 체포하라고 했는데 네. 그때 도망갔다라고 하는 건데 되게 웃긴 거는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현행범은 사인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현행범은 아니지만 A급 수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특검 수사관들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안 하고 그렇죠. 이걸 한 거잖아요. 보는 앞에서 이거 좀 여기 좀 체포해 가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누가 안 도망가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당연히 빠끔인데 그러면 거기에 출동했던 특검 수사관들과 그거를 연락받은 경찰이나 그리고 수배이면서 수배에 올랐는데도 거주지에 있는데도 잡지 않은 경찰 얘네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모 씨가 얼마나 뭐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보호했느냐 수사 사법기관들이 네.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무혐의에 대해서 축하 파티 같이 술도 마시고 그다음에 뭐 계엄 직접 간지 연락하고 굉장히 어떠한 관계인가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잖아요. 설계자라니까요. 김건희의 단순히 범죄. 주식 네.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그 김건희 설계자란 말을 이해 못 하시는 거라. 주가 조작의 설계자가 아니라 김건희 범죄의 설계자. 전체 범죄의 설계자요?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어떻게 한다는 걸 알려주는. 그럼 운명 공동체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싫어하겠죠. 예. 운명곡들이 따로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니 이쯤 되면은 남편이 이 사람 존재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알죠. 아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심리적 관계는 알아도 모른 척. 왜요? 버려질까봐. 윤석열이? 네, 그렇죠. 네. 보통 이런 버려질까봐 두려운 게 김건희와 윤석열의 심리적 관계라고 보면은
주인한테 버려질까. 그래서 의존장애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누누이 1년 전부터 윤석열은 의존장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5번째 남자를 전제를 한 겁니다.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그게 뭐 아니면 성적 관계 이런 걸 투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의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 진행하시는 분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 의존성의 그 심리적 의미를. 예. 그럼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건희 이 5번째 남자의 은밀한 관계도 윤석열은 알고 있었음에도 알고 있었죠.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왔다. 여기서 무기라는 표현보다는 어쩔 수 없는. 그냥 계란말이 그러니까 볼을 모른 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렇죠. 계란말이로 예. 계란말이 만들면서 나라를 말아먹었다. 뭐 그건 말아먹은 건 뭐 변호사님 표현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심리적 관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늘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묻고 그는 답해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아니. 김건희가 이 그 남자한테? 사람. 아니 수백 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의존했고 김건희는 이 남자한테 의존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나와 있었고 그거를 건진이 자기가 살려고 빼둔 거고. 그럼 법당에서 이 휴대폰이 발견된 게 건진 법사의 보험이었던 거예요. 보험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건진은 구속됐다가 풀려나서 그걸 거기 한 거예요. 원래 있었다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쪽에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긴 없었고 건진이 놔뒀다고 보는 게 맞게 가져가라고. 네, 그게 맞는 거죠. 아니 이게 주술적 의무를 어떤 휴대폰에 담긴 애군을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한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건진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사라기보다는 뭐라고 했죠? 뭐 브로커? 예. 로비스트라고. 로비스트. 예. 건진은 도사라기보다는 로비스트라고 하는 게 정확히 표현. 로비스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상대를 위해서 보호하는. 보험을 위해서 이 휴대폰을 법당에 뒀다. 하고 지금 나오는 백 얘기나 이런 게 다 건진의 입으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프 목걸이랑 네. 다. 그래서 김건희 또 갑자기 아시지만 그 그래프 목걸이랑 이제 샤넬백 중에 샤넬백 갑자기 인정했고 그렇죠. 야, 신데렐라 증후군이 있는 걸까요? 갑자기 샤넬 신발도 인정했습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건진이 털어놨는데 본인이 안 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크라프 목걸이는 지금 아직까지는 인정 안 그건 하고 있잖아요. 현물이 없으니까. 현물이 있는 거는 아니 6천만 원이 넘을걸요? 아마 특가법 들어갈 겁니다. 네, 특가법 특가법이 안 들어가죠. 들어가는 것만 인정하는 거고 특가법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형량이 높아지고 그거는 괘씸죄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건진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김건희가 상당히 힘들어 하겠죠. 본인이 뭐 쌓은 죄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건진은 사실은 부차적인 사람이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모 씨라는 사람의 역할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범죄 구조 이게 핵심인 거죠. 그 이모 씨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얼굴을 보기 전에 못 볼 수도 있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은 키맨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소설처럼 죽이게 하겠습니까마는 단도리를 많이 치겠죠. 네.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건희 지금 혐의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면 샤넬백도 받았고 그다음에 그래프 목걸이는 아직 인정 안 했고 근데 뭐 구두도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인사 개입. 그죠? 건진과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한 인사 개입이 사실은 지금은 뇌물이지만 인사 개입이 더 문제죠. 그죠? 오늘 노상원 수첩 해독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명태균도 보면 그 언지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 수백 명의 고위 관료들, 고위 장성들, 고위 관련된 인사 개입에 다 해갖고 그 돈을 다 받고 다 치불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김건희의 죄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노상원 수첩 나왔는데 네. 2023년부터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고 보자 너희들 네. 그 심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성범죄로 엮어서 뭐 자기를 파멸시킨 어떤 존재에 대한 복수심인데 그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거지.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제 복수심인데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잘 잡은 거죠. 그게 2023년이죠. 그러니까 되게 늦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김건희의
범죄 구조는 앞으로 당겨져야죠. 명태균부터 당겨져야지 김건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상원 수첩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말자 노상원인데 아까 김건희의 네 번째 남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수거, 폭파, 그다음에 격침. 아까 뭐 김건희 다섯 번째 남자는 뭐 설계자라고 하셨지만 이 내란의 판의 전체적인 기획자가 바로 노상원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는데 이 노상원의 심리, 그러면 심리는 뭐고 앞으로 추세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노상원은 상당히 그런 망상을 가졌지만 현실화될 망상이죠. 그죠? 왜냐하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있었던 있는, 망상이다. 굉장히 무섭네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계속 누구를 넣고 뺄 것인가를 통해서 그 인사를 사실은 직접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약간 가졌죠. 나치 시대 괴벨스 그렇죠. 같은 그런 역할로 봐야 될까요? 느낌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마 하인리 같은 느낌이 하일리. 들지만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노상원의 머리와 김용현 주변에 있는 실행력이 해갖고 지금에 있는 많은 별자리들과 이것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종의 대리복수 심리는 망상이 되게 커요. 근데 싹 제거하고 특별 재판으로 사형하는 이러한 망상들 굉장히 근데 그 놀랍죠. 망상이 누구를 위한 망상이냐? 자기를 위한 망상이기도 하지만은 윤석열을 만족시켰잖아요. 윤석열을 만족시켰다는 거는 김건희를 만족시킨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의 어떤 심리에 딱 맞게끔 욕구를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현실화된 거죠. 그러면 노상원은 윤석열을 만족시켰고 윤석열은 김건희를 만족시켰는데 싹 다 제거하고 특별 재판으로 사형하는 이 김건희는 이걸 왜 이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걸까요? 그 자체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지만은 그 왕이 못된 것에 대한 것을 대리 만족을 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수백 명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면 김건희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있었죠. 어떻게요? 아니 왜 못합니까? 헌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관계 핵심 정치인들이나 관계자 다 그렇죠. 예, 줄이고 제거함이고 헌법을 개정한다. 헌법 바꾸면은 내각제가 되겠고 내각제의 핵심은 배후, 중요, 일본처럼 일본처럼 내각제로 중요한 가서 보스가 되는 형태의 그런 방식으로 아마 통일 대통령을 꿈꿨겠죠. 그래서 총재 그 당에서 이제 총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총리로 오르는 그러니까 김건희 총리까지는 아니어도 김건희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내각제로 가서 실권을 잡고 그러니까 취권이라면 적어도 총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사실은 자민당 같은 경우는 총재가 아니어도 실권을 잡은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제 통일 대통령이란 건 그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통일 과정에서의 뭐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최재형 목사 만났을 때 저희가 통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 이제 드론기 보내고 전쟁 유발해서 북진 통일하겠다는 것도 다 시나리오가 있는 건가요? 망상적이지만은 노상원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노상원의 얘기 들으면 김건희는 그런 망상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김건희의 망상을 실현시켜주는 도구가 노상원이었겠죠. 네 번째 남자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거기서 그게 시작점이 다섯 번째 남자고. 네. 이 모든 판의 설계자가 김건희 앞부분이었다는 걸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획자와 설계자. 네, 범죄를 기획하듯이 반복적으로. 명태균까지 지금 뭘 했어요? 선거를 기획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럼 김건희가 주가 조작부터 기획하고 선거 기획하고 정권 기획하고 그거는 이모 씨 다섯 번째 남자. 예요? 순서는 거꾸로죠. 순서가 거꾸로구나. 거꾸로 예.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의 범죄의 심리 구조를 찾으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주가 조작 다섯 번째 남자 김건희 왜 만난 거예요? 이 어떤 아니에요. 네. 근데 김건희가 찾아간 거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오히려 김건희가 찾아갔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은 김건희는 별일 없는 그냥 코바나 상태였기 때문에. 콘텐츠 그 전 2005년이었기 때문에 2005년 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네, 그렇죠. 그 아무것도 없는 자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실제로
2000대 초반에 김건희가 많은 유력 기업가들이나 사업가들 그다음에 정치인들한테 엄청 싹싹하게 인사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접촉하려고 했었죠. 어. 설계자를 찾아다녔겠죠. 그 설계자가 이모 씨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최종 그때 지금을 위한 빌드업을 그때부터 한 거네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 여기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은 적층적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적층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자력갱생이나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관계자들 만난 거 알겠는데 그럼 윤석열하고 왜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숙주를 찾아서 이동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숙주. 최종 숙주가 윤석열이잖아요. 김건희의 시스템, 범죄 시스템을 봤을 때 윤석열이 최종 시스템을 어떤 역할을 하시길래 결혼을 하고? 윤석열을 대리로 삼아서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자신의 예, 최종 예.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예. 도구로서 윤석열이 굉장히 그렇게, 기뉴했다. 예, 그렇죠. 그 이전에도 비슷한 남자들이 몇 있었잖아요. 우리가 풍문으로 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김건희 심리가 도대체 남성 편력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 그걸 남성 편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작게 얘기하는 거죠. 더 왜냐하면 크게 어떻게 얘기해요? 권력의 욕망, 권력의 화신. 권력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어떤 대리자를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 추종, 권력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리자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그 남자들은 한마디로 그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죠. 도구로 예, 쓴 거네요. 예, 도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술만 먹고 정산 안 보고 대신 누가 와요? 전화로. 김건희가 봤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네, 전화도 하고. 비극이죠, 대한민국에. 네, 마지막으로 싱크 이제 장동혁 대표 잠깐 보고 이제 오늘 이슈 끝내볼까 합니다. 5.18은 정말 민주화의 성지고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인데 거기를 참배하려고 감히 도전했다가 실패했죠. 관련 영상 보시죠. 5.18 정신 훼손하는 장동혁은 물러가라! 장동혁이 어디 갔냐? 참배를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아니 지금 5월달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 이 타이밍에 도대체 광주를 찾아간 장동혁 이유가 뭡니까? 5월달에는 가지도 못하죠. 아예 갈 생각도 없을 것이고 네. 아마 지금이 지방선거 시작하면서 자기 세력화에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에이펙 때문에 주목받기 어렵고 이제 뒤에는 연말이라서 아마 이제 적대자를 만들면은 네. 그 적대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또 다른 세력이 만들어지겠고 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그 한덕수가 가서 말하자면 그 욕을 먹고 막 그랬던 것이 아마 장동혁도 그거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그 염두해. 그러니까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나는 5.18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구구파들한테 어필하잖아요. 지금 저 얘기는. 왜냐? 5.18 단체의 광주분들한테 엄청 욕을 먹으니까. 당연히 욕 먹을 짓을 했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렇죠. 한 거네요. 네. 피해자 오히려. 코스프레이자 강자 코스프레이죠. 양쪽에다 그렇죠. 시그널을 주는 거군요. 시그널 주니까 당연히 장도혁이 밑으로 세력이 다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건 물론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은 네. 확실한 이니셔티브랑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는 저것만한 퍼포먼스는 없죠. 나쁜 퍼포먼스죠. 네. 확실히 판사 출신이라 진짜 잔머리는 잘 들어가네요. 우린 잔대가리라고 하죠. 한태가리. 네. 네. 저런 짓은 해서는 안 되고 혐오 정치입니다. 네, 혐오 저건 정치. 굉장히 위험하고 저건 역사적으로서 저건 나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네. 정치인들이 혐오와 중호, 분열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때를 노리고 바로 구구 목사들, 종교인들도 합류를 해서 이 그렇죠. 틈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종교인들에게 고혈을 빨아먹는 증세까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래서 장동혁이 거의 대표 주자가 돼서 뭐 어쨌든 뭐 대선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력한 주자가 된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장동혁 대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